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시즌3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좀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 재정개혁에 우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그래가지고 권고안을 내놨잖아요. 종부세를 올린다, 자산세를 어떻게 한다, 공시 가격을 또 하반기는 더 올린다. 그래서 오늘 부자 증세의 종합 세트 어떻게 보면 완결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만약에 자산세도 손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공시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면 뭐 그게 완결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안 잡히면 이런 개혁안을 내놓고도 있지만 강남의 재건축 부동산 값이 역설과 모순이죠. 또 어떻게 보면 더 똘똘한 한 채를 더 갖자 그래가지고 불똥이 다른 데로 튀는 것 같아요. 가격이 더 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결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자 증세의 종결편 거의 이제 작년 2017년도에 8.2 대책 종합 대책을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세제상의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거의 완결편에 80~90%의 완결편에 관계된다. 물론 이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브레이크를 약간 건 면도 있죠. 우리 재경부에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돼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뜨니까 두 가지 원인을 본 거죠. 다주택자들이 너무 가소유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우리 노후연금이나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또 1세대 1주택들은 많은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 세력에 대해서 세금을 좀 중과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죠. 또 하나는 우리 강남 3구 및 그 핫스팟 지역의 재건축이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제를 좀 하고 세금을 좀 중과하자. 이번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념입니다. 사실은 보유세 개념에서 재산세는 아다시피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 땅 문서를, 토지 문서나 그 다음에 집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부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조그만 1억짜리 집이든 뭐 5천만 원짜리 집이든 이렇게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세 재앙이 좀 많을 수가 있죠.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도 좀 뭐 다 거기까지 세율을 높인다든가 자산세를 좀 높게 부과한다면은 조세 재앙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죠. 그래서 종부세는 필요 이상으로다든지 좀 많이 좀 가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 이런 주택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좀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죠. 자, 무슨 뜻이냐. 첫째는 거래를 좀 힘들게 하겠다는 이게 출구 전략,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팔고 나가는데도 좀 제한을 많이 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팔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부담감을 주게 하자. 그러면 덜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쪼개고 분산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5천 건, 어떤 달은 한 6천 건 정도가 증여 계약. 우리가 계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증여세는 어떻게 보면 편무 계약이에요. 편무 계약, 증여세, 금수저 계약. 또 이렇게도 제가 세미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하나 부담부 전세 끼고 모기지 끼고 부담부를 걸어서 증여를 할게. 그러면 쌍무적인 개념이고 편무적인 거죠. 사실은 쌍무가 이루어져야 돼요. 증여가 되면 상속을 받았으면 뭐 상속이야 돌아가신 분한테 제사밖에 더 드리겠어요. 근데 증여는 저는 이제 이게 좋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너한테 이걸 줬으니까 저쪽에 반대 의무는 반대급부는 뭐냐면 추석이고 설날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내 전 재산을 다 줬으니까 내 뭡니까 재산의 권력의 누수 네임덕이 왔잖아요. 그러면 케어 그 받아간 수중자가 아들 딸들이 더 열심히 5배 10배 부모에게 증여받은 우리 증여해준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요새 또 어떻게 유행하는 것은 뭐 효도 계약서도 쓴다면서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내가 너 재산을 증여해 주는데 그렇게 추석이고 설날이고 생일날이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다 그래 놓고 안 지키면 너 안 줄 거야 이런 것도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증여는 대표적인 편무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많이 하고 또 저번 시간에 말하냐면 특수 관계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정식 거래를 매매 거래를 많이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단은 전방이 압박이다. 자, 다주택자 그러면 물론 주택에 관한 개념도 있지만 그냥 큰 부동산의 틀에 보면 지역적인 편차, 물건에 대한 편차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뜻도 돼요. 똘똘한 강남의 모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19억 5천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저기 뭐 시골에 또 뭐 3억짜리 5채 뭐 1억짜리 하나 2억짜리 다 합해도 10억도 안 되더라.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주택자다. 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또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투기 지역 내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또 조그마한 뭐 연립이랄지 이게 뭐라 할죠 뭐 아파트 가격도 얼마 안 나가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합산해 보면 다주택자다. 그래서 세법의 잣대를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뭐 거의 뭐 전체적으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공평 가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4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압박을 가할 것이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압박을 풀어주고 좀 많이 도와주는 것은 뭐 요새 신혼부부들에 대한 희망주택 단지를 많이 공급한다든지 또 뭐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또 입주일로부터 또 앞으로 1년 안에 뭐 결혼할 사람들 또 재혼 포함해서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는 뭐 20년에서 30년짜리로 1.3%의 고정금리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새 싸잖아요. 그래서 뭐 4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시세의 60% 처음에 반값이라 그러든지 반값에 공급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한 60% 정도를 많이 공급을 하겠다. 10만 가구를 7만 가구인데 10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반대적인 또 정책도 펴잖아요. 워낙 출산율이 낮아요. 1.0으로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싱가포르에 제가 작년에 세미나를 갔는데 싱가포르는 거의 신혼부부들이 3년 이내에 집을 자유롭게 갔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팔 때는 국가에 다시 우리나라만 주택 LH공사에서 분양받았다면 다시 LH공사로
분양을 해서 거기에 그 뭐랄까 캐피탈 게인을 혼자 못 취하도록 국가가 취하도록 이런 것을 비슷하게 보니까 이런 신혼부부들에 대한 이런 그 희망타운 이런 정책은 싱가포르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독일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고 또 일본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는 혜택을 많이 주겠다. 또 사회적 소셜 믹스 해가지고 사회주택, 공적주택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뭐 건설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하고 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와 레프트 양쪽에 우리 축구로 말하면 공격 라인이랄까 쌍두마차를 끌고 가는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1년 전부터 해왔던 어떻게 보면 주택 정책이고 부동산 정책이고 앞으로도 4년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은 뭐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느끼고 있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중과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즌 3에 제가 1세대 2주택의 뭐 감면 비과세 조정 외의 조항 뭐 이런 거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제 양도소득세의 파리저축의 후폭풍이 오므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팔 경우는 저도 한두 개 팔아봤는데 세금을 부담으로 느끼더라고요. 10%포인트, 3주택은 20%포인트를 중과세 하기 때문에 가산해서 중과세 하기 때문에 팔 때 많은 뭐랄까 부담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이 부동산이 올랐지만 뭐 자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동안의 기회 비용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80% 정도밖에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과세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캐피탈 게인은 실질적으로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중과세 되는 거죠. 중과세. 뭐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우리 세일도 5억 이상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취했을 경우는 뭐 42%로 올렸다든지 이런 것이 중과세. 앞으로도 조정 대상 지역 내랄지 이런 데에서 한 40군데 지역 내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파리 대책 이후에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소한데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자 작년에 아다시피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유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제가 12월 13일로 기억해내요. 작년 2017년 이때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제도를 개선안을 좀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어떻게 하시면은 혜택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8가지 복다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형주택에 대한 거 60제곱미터 이하면서 동시로 3억 이하면서 두 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서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인데 소형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우리가 흔히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뭐 60%에 그다음에 3억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예금 정기 예금 비율로 가세한다 그렇게 보면은 한 12억 3천 자기가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봉천동에 한 2억짜리 하나 천안에 한 1억짜리 전세 주고 있고 뭐 전세를 싹 합해 보니까 12억 3천밖에 안 되네. 자기 사는 거 말고요. 이렇게 전세 내가 준 거 임대한 것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간주 임대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웠죠. 그다음에 올해까지 2천만 원까지는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은 안 받겠다 정부에서.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서 15.4를 지방소득세까지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왔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전용 면적 18평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정도 되죠. 그 이하의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에 대한 공시 가격이 3억 이하면 그러면 얼추 4, 5억짜리 정도는 전세를 아무리 100채를 주고 있어도 간주 임대료를 안 하는데 이것을 좀 축소하거나 이런 그 뭐랄까 저자 특례 기간을 이제 앞으로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손을 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갭 투자로 집을 전세 주고 많이 사놨던 분들이랄지 또 다음에 내가 쌀 때 사가지고 다음에 천천히 한두 개씩 내가 팔아서 노후를 이렇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한두 채씩 팔아야 되지 해서 다주택자 분들은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매수 그다음에 사판짜기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런 안을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안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되 너무 갑자기 우리 자산세는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한 60% 되죠. 자산세는 60%.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종토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토세가 아니라 옛날에는 2005년도에 나온 건데요. 2005년도 이제는 토토세, 토지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종부세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재산세는 60%만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부세는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매년 5%씩 올려서 2000년, 2022년이 되면 100%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리고 또 세율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좀 올리고 우리가 세금 중에서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또 지벌 1세대 1주택에서 또 5년간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랄지 간평사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꽤 이야기거리가 있죠. 뭐 합산 배제하느냐,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이냐, 종합 합산이냐, 또 주택 부분이 돼서 단일 세대로서 1세대 1주택까지는 뭐 9억에 대해서는 공제,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똑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12억까지 공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 세테크 재테크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막 세율 뭐 그런 것은 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시청자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 채널을 돌려버려. 아이고 골치 아프고 내가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 볼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굵직굵직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이제 짚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또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한번 하고요. 이것은 우리 그 재경부에서 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건 면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직속에 권고 아니지만 재정계획 그 특별위원회의 그 권고 아니지만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과세하던 것을 이제 1,000만 원으로 좀 줄이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을 많이 팔고 그럴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까지 또 공청회도 한번 고쳐야 되고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시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겠다.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과세가 있고 또 별도 뭡니까 그 별도로 별도 합산이 있고 그러죠. 분리과세, 분류과세, 별도 합산 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40만 명이 또 이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또 사회적 정황 또 뭐랄까 노후에서 이거 이자 좀 이렇게 따복따복 받고 있는데
조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미완결 규환이다. 그 싸움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또 국회도 어떻게 이 안을 처리할 건지도 좀 두고 보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아직 뭐 결론도 안 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이요. 아까 부자 증세 아닙니까? 부자 증세. 부자들이요. 이자 받는 것도 좀 내놓으시고 다주택자들이요. 그 양도소득세도 좀 듬뿍 내시고 듬뿍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 좀 내시고 또 보유세도 좀 더 냅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돈이 있어야지 국가에서 신혼부부들의 희망타운도 짓고 뭐 과거에는 보금자리였잖아요. 그리고 공적 주택, 사회적 주택도 이렇게 100만 원을 지어야 하더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상생 전략을 쌉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러니까 금융소득까지 종합과세의 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고가주택 9억 이상의 페널티. 자, 내가 그 달력에 한번 써놓을 것도 하나 될 수도 있겠네. 자, 9억 이상, 9억 이상, 3억 이상. 우리 그 세법에서는 1억 이상, 또 8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억 이상, 아까 3억 이상 60제곱미터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6억 이상 종부세 할 때 주택 부분. 그 다음에 뭐 12억. 근데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이 9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9억. 도대체 9억이 뭐길래 9억이 뭘.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제가 기억하고는 2008년부터 나왔어요. 6억, 9억. 자, 9억, 9억, 9억. 9억 이상, 9억 초과. 이런 것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초과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저도 매일 쓰는데도요. 어떨 때는 초과를 이하라고 그랬다가 할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말을 막 이 생방송도 빨리빨리 하려면은 전번호는 A 조항도 내가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 9억이라는 단어가 주택 부분입니다. 자,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을 딱 보면 9억이라는 금액이 넘으면 페널티가 있다요. 페널티가. 그럼 대표적으로 뭘까요? 한번 적어볼까? 7, 8개 돼요. 내 집이 부동산에서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또 실거래 가격일 때도 있어요. 일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시된 공시가격 내지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가격이 9억이라는 이 금액이 가액이 넘었을 때는 어떤 좀 불편한 페널티란 것은 페널티키 그러면 좀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나를 봤을 때 1번 9억 중에서도 아까 단독 자산세 혼자만 내는 거 단독 세대가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까지는 아까 종부세를 안 받겠다. 종부세에 관계되죠. 근데 이 녀석이 9억을 탁 넘어가면 종부세 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라도 또 있죠. 9억 그 유명한 9억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세를 갖다 80%를 준다. 그 다음에 9억이라는 넘어가는 9억이라는 단어가 딱 가액이 넘어가면 요건 고가주택, 고급주택이란 말은 아닙니다. 고가주택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2억이면은 9억 빼고 나머지 금액은 물론 장특세도 공제해 주지만 세금을 내세요. 1세대 1주택에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것 비과세점 비과세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뭐라 그러죠? 면세점은 9억이다. 그래서 9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된다. 요 9억. 그 다음에 9억 중에서도 우리가 그 여러분들 주택연금 받을 때 있잖아요. 주택연금. 나 주택연금 받아야지. 연금. 9억이야. 이런 말 들었잖아요. 9억. 그런데 한 12억이야. 3주택 다 합해보니까. 그러면 연금 받고 3년 이내에 뭐 한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 이렇죠. 그럴 때 주택연금에도 관계되는 게 9억이고. 또 어떤 것을 동네 앞 부동산에서 집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 요율이 틀려져요. 뭐 9억 이상은 매매와 뭐 임대 이런 것은
또 0.9%라든지 요 중개 수수료 이것도 9억 이상이면 또 뭐 조사해 보니까 그 저기 한 2달 전에 바꿨나요? 9억 이상짜리를 분양하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더라. 이렇게 보니까 가천에 모 아파트는 전번에 분양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약간 분양가도 높고 그러니까 미계약이 가천이 막 10대 1, 20대 1 되던 가천이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계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미분양이 있었잖아요. 이거 9억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2달 전인가? 이 특별 분양 있잖아요. 특별 분양. 국가유공자. 아니 이게 막 그 당시 저기 개포 8단지에 막 그 노또 중에 노또다 그래가지고 그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막 하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108건 주소도 옮기고 뭐 이혼도 2번 하고 어떤 분은 8번도 하고 막 이게 또 통장도 사가지고 매매하고 그러니까 막 조사를 해보니까 뭐 108건이 뭐 이렇게 좀 뭐 걸렸다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특별 분양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다음에 장기 복무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급하는 공급에 대해서도 요 9억이라는 제약 조건을 줬어요. 이렇게 돈이 어디가 나서 그렇게 특별 분양을 받으시는데 그렇고 또 뭐가 하나 있는데 요 취득세율도 그렇죠. 여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율도 우리가 1.1에서 3.5인데 아무튼 뭐 3.5%까지 취득세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몇 가지 했나요? 7가지.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9억 그랬는데 이제 4년이나 5년 만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무슨 소리야 내 수준에 6억도 고가야 9억은 당연히 고가지. 근데 또 세금을 내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고가 주택의 개념을 좀 12억으로 올리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아쉬운 대로. 그러니까 좀 견해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고가주택을 9억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을 뭐 11억이든 12억이든 좀 이렇게 좀 올리면 좀 이렇게 페널티가 7, 8개인데 좀 벗어나면 어때?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9억 이상의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나 9억짜리 이상 아파트야. 그러면 앞으로는 아이고 고가주택에 사십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요런 것은 좀 페널티를 안고 팔든가 보유하든가 취득하든가 또 분양받든가 대출 안 해주니까 이럴 때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이 또 뭔가 한번 볼까요? 자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네요. 이것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야 우리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남았어. 뭐 자산세에 대해서도 좀 손질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요.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에 대한 또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하고 괴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중과세 시대에 어떤 보유했을 때 아파트를 그러니까 청와대 과거 수석 그분이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으로 다 환수할 거야. 재건축 마찬가지죠. 재건축.
그거 이제 재, 초, 환. 초과된 미시력 이익이잖아요.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했는데 부담금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돈 내시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잔뜩 부담으로 와요. 한 가지 요거 7, 8가지 집에서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게 9억이 중요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죠? 자, 집을 좀 가졌거나 요것만 한 5분만 하고 가요. 자, 무주택 상팔자 그러는데 제가 좋고입니다. 이건 무주택이 왜 좋습니까? 자기 집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자꾸 방빼 전세금 올려줘 뭐 이 소리 듣기 싫죠. 오직하면 이제 집을 살 능력이 없고 너무 올라버리니까 아니 집을 살라고 이렇게만 이 집값은 저 고개를 넘고 있고 또 좀 모아가지고 막 쫓아가면 또 더 집값은 저기 또 산을 넘고 있고 또 열심히 막 5년 모았어요. 완전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찍도 안 되고 무주택이니까 전세를 사시는 분도 있는데 애 키우고 집세 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누가 아기를 낳으려 그러냐 말이에요. 30만 명도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0 출산율이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불안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좀 출산율이 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 뭔 혜택을 줘요? 로또 청약 혜택을 주죠. 가산해서 84점에 빨리빨리 다다르세요. 68점입니까? 72점입니까?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기회를 유주택자에게는 박탈해버린 거죠. 일종의. 물론 큰 평수 85제곱미터 이상은 좀 열어놓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주택, 공공분양이라 할지 국민주택 규모의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이라 할지 또 민간에서도 이 유주택자를 배제하고 무주택자에게 배려를 합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가 사회적 배려자가 대표적으로 뭐 취직 못하고 있는 뭐 공시적,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것이죠.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은 물량 공급을 20% 30% 확대해서 이분들에게는 아까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아까 또 고정금리로 20년, 30년짜리를 1.3%로 4억까지 이렇게 대출해 주면서 올해 12월 달에 당장 북일에 나오더라고요. 또 고천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지독해 괜찮은 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1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이 현실이 된다면 2022년이 된다면 싱가폴 정도 식으로 돼서 집 문제로부터 신혼부부들이 해방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도 싱가포르를 오고 가고 또 최근에도 갔다 왔으면 왜 똑같이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보다 적고 그러지만 이제 인구도 한 600만 명 되지만 거기도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 주택 정책을 잘 썼을까 이런 말도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잘 쓴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이 뭐 10,000명 이사든가 그 다음에 짜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런 정책, 주거 정책이 이렇게 좀 미약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제발 이번에는 이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 나는 근데 이제 퇴직해가지고 퇴직금도 없고 사업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월세를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네. 아무튼 그런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주택 가지고 하는 분들이 500만 명이 넘죠. 한 520만 명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한 120만 명, 한 22% 된다 그래요.
이게 5분의 1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2019년, 20년까지는 이걸 200만 가구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여차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안 되면 2019년도 한번 지켜봤다가 20년부터는 강제로 심으라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거야. 그다음에 막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보따리 줬잖아요. 건강의료보험료에서부터 제가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받을게. 그다음에 그 임대소득세 또 필요경비 인정에서부터 뭐 취득할 때 신축할 때부터 뭐 아까 신혼부부들은 또 뭡니까 최초로 집 구입할 때 취득할 때부터 또 혜택을 주나 보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참고적으로 보세요. 한부모 가정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더라도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신혼부부만 다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신혼부부 7년 이하에 또 2년 이하를 또 우선권을 주나 봐요. 또 입주일로부터 1년 후에 내가 이제 결혼할 예정자, 아까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도 이 희망타운 속에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게 딱 정착이 돼서 제대로 딱 그 프로그램화 되면 이 사회적 주택, 공공주택에서 난 그런 거 수업하기 좋거든요. 뭐 맨날 재테크라 그래가지고 돈 투자해서 뭐 올라가지고 안 오르면 뭐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재테크가 아니고 이렇게 누구나 집에는 재테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집이 하나 있고 재테크 한다지만 내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취직 못하고 있는 큰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가 정확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공적 방송의 재테크지, 재테크. 뭐만 하나 사가지고 요거 올립니다. 어디 뉴타운을 사야지 1억이 올립니다. 그게 무슨 재테크입니까? 그것은 전통적인 재테크일 수 있지만 이것도 재테크다 이 말이에요. 임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세랄지 아까 8가지 보따리를 혜택을 받는 것도 재테크. 임대 재테크, 신혼부부 공적주택 재테크, 무주택 재테크 다 재테크지 뭐 재테크. 이 재테크는요. 이런 재테크는 이런 재테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거. 이것은 어떤 컨디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목돈이 없어요. 이렇게 4억씩이나 빌려준다잖아요. 1.3%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야, 약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3주택.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제가 뭐 또 여러분들 그 지역조합주택과 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런 것을 그냥 뭐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닌데 당첨권 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예비주택 프로그램화되는 하우징. 앞으로 시간이 가고 우리가 재개발한 10단계잖아요. 처음에 여기 막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여기 이제 여기가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까에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관리처분 넘어서 사업시장 인가 물론 넘고 관리처분 넘어서 준공 떨어져서 입주때까지 한 10단계 되잖아요. 그런 단계 속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불량주택 100만 호. 불량주택이라는 것이 뭐 주택이 막 불량해서가 아니라 좀 오래돼서 녹물 나오고 지긋지긋해. 한번 나도 새 아파트로 우리 옆집에 영인애처럼 한번 우리 신도시로 이사 가가지고 그냥 발코니도 높고 화장실도 2개고 그냥 좋은 데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봐야지. 이런 꿈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는 좀 약간 흥분해서 하는 얘기는 여기도 재테크, 여기도 재테크, 여기는 키워주고 밀어주고 돈도 꿔주고 여기는 돈도 안 꿔주고 돈도 회수하고 세금도 많이 가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보유세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재테크, 이것도 재테크.
그렇다면 다른 프로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 남아 있는 거 보고 합시다. 또 이 얘기하다가 다른 거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없네, 다행히.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이게 이제 이번이 시즌 3의 7번째잖아요. 7번째. 그러면 시즌 1하고 시즌 2가 총 광고 빼고 약 53분짜리, 그러니까 50분 이상짜리를 120회하고 127회째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시즌 1, 시즌 2, 120회. 이거 60회 중에서 127회. 또 맨날 세미나, 화요일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도 똑같은 방송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랬을 때, 오늘 7번째 얘기에서 부자 증세에 대한 종합 세트를 하고 있는데, 부자는 부자들의 재테크. 여기에 재테크는 뭘 사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재테크는 내가 새 판을 짜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새 판을. 심지어 이렇게 증여세, 양도세가 중과된다 하니 증여를 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내가 20억짜리 상가나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10년 전에 딱 증여를 했다, 또 5년 전에 증여를 했다, 지금 증여를 했다 계산을 해보면 한 7억 정도, 이제 물론 컨디션별로 틀리지만 세금이 세이빙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그래서 부자들의 재테크는 분명히 새 판 짜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새 판 짜기는 전번에 했던 이 새 판 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 텍스 플랜 짜야 되는 거고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분들은 준다 그럴 때 받으세요. 과거에 보금자리 있잖아요. 사전 청약하고 뭐 할 때, 아이고, 뭐가 지금 주변 시세보다 별로 차이도 안 나냐, 뭐니. 그래가지고 감일, 감북, 그 다음에 우리 저 세곡동, 내곡동에 안 받은 분들은 지금 막, 뭐랄까, 통곡 수준으로 후회하잖아요. 통곡 수준이라니까 이상하네. 거기 지금 프리미엄들이 그 보금자리 받으신 분들 4, 5억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곡동, 세곡동의 분양가가 980만원, 1000만원대였어요. 그 다음에 남일에 분양할 때만 해도요, 남일에 분양할 때만 해도, 우리 저 공공 분양할 때 1680에서 17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 갑니까? 3천만 원 아닙니까? 3천만 원. 앞으로 북일의 분양가만 2400 넘을 것 같아요. 분양가만, 프리미엄 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희망타운이니 특별 분양도 아까 9억이고 이런 페널티가 있지만 9억 이하짜리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가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진 게 없어, 컨디션만 가지고 있어. 컨디션만 뭐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결혼할 거야. 나 결혼한 지 7년 안 됐어. 어떻게 내가 사별해서 또 재혼했네? 7년 안 됐어. 한부모 됐네? 이런 거에서 가지고 있는 컨디션 재테크라 그래요. 컨디션 재테크. 아무리 재테크 해도 우리가 장애 등급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6등급, 또 9.625 때 뭐 이래가지고 뭐 우리 뭐랍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특별 분양, 이런 조건을 찾아서 하는 재테크, 이걸 저는 컨디션 재테크 그래요. 컨디션.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2주택자는 그저 준다 그래도 청약 자격부터가 없잖아요. 컨디션. 무주택자여야 된다. 어느 점수를 가져야지 다음에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특별 분양도 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도 조건 세무이지만 조건 있으신 분들, 나는 투기 안 할 거야. 나는 그동안에 계속 월급만 모았어.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30년이라고요. 우리 집 애들가 나를 포함해서 5인 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든 지가 17년이 됐으니까 저는 아마 계산해 보니까 79점에서 78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민간 분양보다 공공 분양에서 할인해 주는, 저는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민간 분양 부분이 2,400~500만 원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고생했습니다. 조건을 갖춘 거잖아요. 조건을요. 그래서 부자들의 재테크는 이제 그만 사세요. 뭘 더 사가지고 막 세금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이건 뭐 정책을 비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32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 대책 100번 이상 나왔을 겁니다. 과거에 뭐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재개발 정책, 그 다음에 IMF가 와가지고 또 이 뭡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또 활성화 정책, 또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노무현 정책에서 누르는 정책, 또 뭐 저번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요 종부세를 딱 완화해 줘 버렸잖아요. 또 강화했는데 완화해 줘. 이런 것을 윤보선 대통령까지 최규하 대통령 권한된 한 10분의 대통령인데 제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을 안 했으니까. 근데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자,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보금자리가 이부자리 되고 이부자리가 보금자리 되고 뭐 또 뭐 희망주택이 되고 왜 이름까지 바꾸고 또 기업 임대가 또 뭐 스테이로 바뀌고 저 같은 전문가들 하도 바뀌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저는 싱가포르 부동산 주택 특히 주택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정책을 벤치마케팅하고 또 주거가 안정된 것 같아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많이 이제 틀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100만 원 짓는다 그러면 100만 원 짓고 과거에 보금자리도요 100만 원 짓는다 하다가 반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4차 가다가 말아버렸나 그러잖아요. 보금자리 1, 2차, 3차 하신 분들은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러면 정부도 재테크, 컨디션 가지고 있는 분도 재테크, 부자들도 재테크, 올투게더 재테크, 새 판도 짜고 재테크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춘모 교수가 좀 힘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문만 펼치면 우리 집 한두 개 있는데 내가 월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께인가 제가 본 피부과를 갔는데 나 이거 150만 원 집세 나오는데 이것도 세금 뜯어가는 거야. 뭐 뜯어간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할머니 표현이 그랬어요. 할머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해준 건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머리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후폭풍. 당연히 후폭풍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저는 당분간 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후폭풍은 아직도 덜 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팔려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번 프리벤테이션 예방세무라 그랬어요. 제발 세금장 계산하고 부동산에 가서 도장 찍으라니까요. 근데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꼭 계산하고 저한테 가져오시라니까요. 이렇게 수박 사오시라니까요. 수박을 안 사오면 제가 계산을 잘 안 해줘요. 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손을 본다. 그러나 거꾸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한 보따리가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2시간짜리는 제가 또 한 번 더 해드린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손보는 얘기 했고요. 지금 서머리 하는 겁니다. 중간에 TV 트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광팬은 아니지만 단골 팬들에서 딱 그 시간대 2시 재방송 4번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 이렇게 또 인터넷 가가지고 제 이름 쳐가지고 옛날 거 다 뒤져보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탁구장에서요 또 우리 시청자분도 만나고요. 지하철에서도 뭐라죠? 자리를 양보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아직 젊고 이렇게 서서 2~3시간씩 수업합니다. 종부세 손질한다. 종부세요. 이제 이거 한 10년 만에 손질하네요. 오랜만에 손질하는 거죠. 이제 손질. 그동안에 이제 종부세가 아다시피 있으나 마나 뭐 없으나 마나 뭐랄까요. 흐지부지 종부세였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만들어 놨긴 놨는데 2005년도부터
근데 그동안에 이게 조세의 어떤 뭐랄까 경기 조절 정책으로서는 별로 유명무실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녀석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종부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포부자 빼놓고는 종부세가 있긴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내는 세금이라는데 그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세와 종부세가 보유세 개념으로서 또 거래세는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거래세는 그런 개념으로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 주식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짜자. 이자도 받고 배당소득도 받고 근로소득도 받고 사업소득도 받고 6개 소득이 있잖아요. 종합과세하는 소득, 분리과세하는 소득이 있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좀 손질을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보험도 세 판 짜라. 보험도. 아니 그 누가 그러셨잖아요. 누구라고 나눴지만 뭐 차사직 빼고는 다 바꾸자 그러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 판을 좀. 근데 뭐 그러다 말겠지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이 8회차 수업이 뭐냐면요. 변곡점. 완전히 이 칼날위에 선 살 얼음판에 선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8회가. 그다음에 고가 9억 주택 페널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페널티 안 당하려면 뭐예요? 백태클 안 하면 되잖아요. 축구할 때. 그러면 페널티 먹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9억 이하로 전부 다 좀 조정하면 좋겠네요. 자, 재산세 인상 공시지가는 하반기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자, 다주택 제한 전방의 압박. 앞으로 압박은 압박 축구 그러잖아요. 압박 축구.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이춘마가 진행하는 세테크 재테크 시즌3 7번째 시간 부자들의 증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부든 재테크 하자.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8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